서아야, 나 밥 좀 줄 수 있니? 어머니, 어떻게 드신 거예요? 12년 만에 다시 만난 서아는 봉순의 생각과 다르게 너무도 따뜻했습니다. 12년 전 네 남편 죽었으니 이 집에서 당장 나가.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마. 그렇게 매몰차게 서아는 쫓겨나고 엄마, 나 학교 다녀왔어. 얘는 누구니? 엄마, 이 할머니 누구야? 그리고 잠시 후 봉순의 시선은 어디론가 향하고 저 사진 속의 여자는 설마 봉순은 또 한 번 놀라게 되는데 과연 이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에 항상 보물 같은 일들이 펼쳐지길 바라겠습니다. 오전 10시 장건설그룹 본사 12층 임원 회의실이었습니다. 장봉순 회장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임원들의 어깨가 일제히 한 뼘씩 올라갔습니다. 맨 끝자리에 앉은 영업본부장의 손이 보고서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만큼 꽉 눌러 잡고 있었지만 종이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봉순 회장은 자리에 앉지도 않았습니다. 서 있는 채로 보고서를 집어들고 몇 장을 넘기더니 아무 말 없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3분기 실적이 이게 전부입니까? 고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고함보다 훨씬 무거운 방식으로 회의실 전체를 내리눌렀어요. 쓸모없는 사람은 내 회사에 필요 없습니다. 영업본부장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에어컨 바람 소리만 가느다랗게 흘렀어요. 회의가 끝나자마자 봉순 회장은 복도에서 비서를 따로 불렀습니다. 도윤이 맞선 일정, 다음 주 안으로 잡으세요. 한 회장 쪽 따님이 있다고 했지요. 비서가 수첩에 받아 적는 동안 봉순 회장의 눈빛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설렘도 기대도 어머니다운 감정 같은 것도 아들의 결혼이라는 말이 그녀의 입에서 나올 때는 그냥 다음 주 회의 일정이나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더니 아들 도윤이 낯선 여자를 데리고 들어섰습니다. 수수한 베이지색 원피스에 두 손으로 보자기 보따리를 꼭 쥔 여자였어요. 입술에 연하게 바른 립스틱이 오히려 긴장한 얼굴을 더 도드라지게 만들었습니다.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는 사람 특유의 시선, 발끝과 허공 사이 어딘가를 떠돌고 있었어요. 어머님, 제가 결혼하려는 사람입니다. 봉순 회장의 눈썹이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놀라거나 반기는 표정이 아니었어요. 그냥 값을 매기듯 훑어보기 시작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신발 굽이 한쪽만 달아 있었습니다. 가방은 유행이 지난 것이었고 손등에는 거친 노동의 흔적이 얕게 남아 있었어요. 말투는 단정했지만 그 단정함 뒤에서 살짝 긁히는 사투리 흔적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봉순 회장은 1초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이 모든 것을 읽어버렸어요. 비서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찻잔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봉순 회장 앞에 하나, 도윤 앞에 하나, 서아 앞에는 아무것도 놓이지 않았어요. 서아는 그것을 눈치채고 잠깐 손가락 끝을 오므렸다가 폈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허리를 더 반듯하게 세웠어요. 어느 집 딸이니? 이름도 묻지 않았습니다. 앉으라는 말도 없었어요. 서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소리가 달라진 게 아니라 온도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비서는 눈을 내리깔았고 안쪽에서 일을 거들던 도우미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서아는 숨을 참은 채 봉순 회장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표정을 읽어보려 했지만 읽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배경도 없는 애가 감히 내 집 문턱을 넘었네. 비웃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듯 내뱉었어요. 그 담담함이 어떤 고함보다도 더 깊이 꽂혔습니다.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사람이 중요하지 집안이 중요합니까? 앉아요. 봉순 회장이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테이블이 미세하게 울렸어요. 가난한 집안은 평생 짐이 됩니다. 내가 살아봐서 하는 말이에요. 뒤가 없는 사람은 힘들면 전부 내 아들한테 기댑니다. 그게 결혼이 아니라 부담이에요. 그때 서아가 가지고 온 보따리를 천천히 풀기 시작했습니다. 뚜껑이 여러 딸린 작은 반찬통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냈어요. 도윤에게 미리 물어 어머니 입맛을 알아두고 밤새 만들어 온 것이었습니다. 보따리 매듭이 잘 안 풀렸는지 손가락이 잠깐 버텼지만 서아는 침착하게 계속 풀었어요. 어머님, 처음 뵙는 자리에 빈손으로 오기가 민망해서요.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지만 직접 만들어 왔습니다. 봉순 회장이 반찬통을 내려다봤습니다. 2초쯤 됐을까요? 그리고 손등으로 툭 밀었어요. 반찬통이 테이블 끝에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뚜껑이 열리면서 안에 담겨있던 나물이 쏟아졌어요. 윤기 있게 묻혀진 시금치가 대리석 바닥 위에 흩어졌습니다. 진간장 냄새가 옅게 올라왔어요. 이런 촌스러운 걸 드리러 온 겁니까? 서아는 바로 무릎을 굽혔습니다. 두 손으로 나물을 쓸어 담기 시작했어요.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인 채 한오란 올 바닥에 흩어진 나물을 담는 그 손이 울음을 참는 것과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그 모습을 보다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어요. 어머니가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무시하는 줄 정말 몰랐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봉순 회장 앞에서 그 정도로 목소리를 높여본 적이 없었어요. 봉순 회장은 아들 얼굴을 잠깐 바라보다가 옆에 선 비서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윤이 카드 전부 정지시키세요. 생활비도 끊어요. 오늘부로요. 그리고 아들을 정면으로 봤습니다. 그 문 나가면 내 아들도 아닙니다. 도윤은 어머니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5초, 10초, 그리고 바닥에서 반찬통을 정리하던 서아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서아의 손은 아직 떨리고 있었어요. 도윤은 그 손을 꼭 쥔 채 한마디 했습니다. 지금 나가도 같이 나갑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조용하게 그러나 단단하게. 봉순 회장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넓은 응접실에 혼자 남겨진 채 찻잔만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요. 멀리서 대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봉순 회장이 비서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에 슬픔 같은 건 없었습니다. 저 여자 뒷조사해요. 출신, 학교, 지금 어디서 뭐 하는지 샅샅이 다 알아오세요. 짧은 침묵이 있었습니다. 내가 직접 밟아버릴 테니까. 대저택 응접실에 불빛만 홀로 밝았습니다. 바닥 어딘가에 아직 나물 한 올이 남아 있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보지 않았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이 찾아간 곳은 도윤이 결혼 전부터 월세로 얻어두었던 반지하 빌라였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 바로 현관이 나오는 구조였어요. 문을 열면 왼쪽에 부엌이 있고 오른쪽에 방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창문은 반쯤 땅속에 묻혀 있어서 한낮에도 햇빛이 무릎 아래까지밖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벽지는 군데군데 들떠 있었고 장판 모서리는 오래전부터 말려 올라간 채였습니다. 서아는 현관에 서서 잠깐 그 안을 바라봤습니다. 손에는 아까 바닥에 떨어졌다가 주워 담은 반찬통을 아직 들고 있었어요. 뚜껑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손가락으로 눌러쥐고 있었죠. 좁지? 남편이 머리를 극적이며 물었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니요. 우리 둘이면 충분해요. 그 말이 빈말이 아니라는 걸 남편도 알았는지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서아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 작은 방 안을 함께 바라봤어요. 첫날 저녁은 컵라면이었습니다. 냄비도 없었고 그릇을 꺼낼 기운도 없었어요. 남편이 정수기 온수로 라면 2개를 끓여서 하나를 서아 앞에 밀었습니다. 두 사람은 낡은 플라스틱 상 앞에 마주 앉아 젓가락을 들었어요. 서아가 후루룩 소리를 내며 면을 먹다가 피식 웃었습니다. 도윤 씨, 나 사실 컵라면 되게 좋아해요. 남편도 웃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무거운 돌처럼 방 안에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 웃음만큼은 진짜였어요. 그러나 그게 다였습니다. 행복한 시간은 짧았어요. 사흘 뒤였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는데 표정이 달랐어요. 서아는 부엌에서 국을 끓이다가 그 표정을 봤습니다. 냄비 뚜껑을 덮고 거실로 나왔어요. 무슨 일 있어요? 남편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소파 끝에 앉아 넥타이를 풀면서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3개월 준비한 프로젝트, 오늘 다른 팀으로 넘어갔어. 서아는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시어머니가 움직였다는 것을. 남편은 그걸 말하지 않았어요. 서아 앞에서 어머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아직은 더 무거운 일이었던 거겠죠. 서아도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엌으로 돌아가 국 뚜껑을 다시 열었어요.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게 지금은 그것밖에 없었으니까요. 서아는 다음 날부터 식당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저녁 5시부터 9시까지였어요. 점심과 저녁 2타임을 모두 뛰었습니다. 퇴근하고 나면 발바닥이 불에 달군 것처럼 뜨거웠지만 서아는 그것을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면 남편이 미안해할 게 뻔했으니까요. 남편은 건설 현장으로 옮겼습니다. 회사 내 입지가 흔들리자 현장으로 자리를 옮긴 거였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밤이 되어서야 들어왔습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이기 시작했고 어깨가 눈에 띄게 넓어졌어요. 서아는 그 손을 잡을 때마다 뭔가 목구멍 안쪽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서아는 골목 어귀에서 멈췄습니다. 비닐봉지를 든 채 뒤를 돌아봤어요. 분명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조금 더 걷다가 다시 돌아봤을 때 골목 끝에 서 있던 남자가 슬쩍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서아는 봉지를 내려놓고 한참을 창문 옆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가늘게 두근거렸어요. 아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발바닥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것을. 그날 저녁 남편이 서아의 얼굴을 보더니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서아는 고개를 저으려다가 멈췄어요. 남편의 눈빛이 그냥 넘어가지 않을 눈빛이었거든요. 오늘 시장 갔다 오는 길에 누가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확실해요? 모르겠어요. 제가 예민한 건지도. 그런데 서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민한 게 아니라는 것을. 봉지를 들고 걷는 내내 등 뒤가 서늘했으니까요. 남편이 수저를 내려놓고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혼자 싸우게 안 둬요.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그 말을 들으면서 눈을 깜빡여야 했어요. 눈물이 차오른 게 아니라
그냥 그 말이 너무 단단하게 박혀서 잠깐 눈앞이 흐려졌던 거였습니다. 며칠 뒤였어요.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아에게 직접이었습니다. 장소는 강남의 한 호텔 로비였어요. 서아가 들어서자 시어머니는 이미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도 흠잡을 데 없이 단정한 차림이었어요. 커피 한 잔이 앞에 놓여 있었지만 손대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서아가 맞은편에 앉았어요. 시어머니는 인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핸드백에서 흰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밀었어요. 얼마면 내 아들한테서 떨어질래? 서아는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안을 열어보지 않았어요.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봉투와 시어머니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사람을 돈으로만 보지 마세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한 번 더 말해볼래요? 어머님이 저한테 어떻게 하셔도 저는 도윤 씨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봉투를 밀어서 돌려드렸어요. 시어머니의 손등 위에 봉투가 살짝 닿았다가 멈췄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것을 집어들지 않았어요. 대신 천천히 핸드백을 닫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끝까지 버티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보게 될 거야. 서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짧은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 위에 또렷하게 울렸고 그 소리가 멀어지는 동안 서아는 테이블 위 봉투를 그대로 바라봤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어요. 하지만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면서 작은 쇼핑백 하나를 서아 앞에 내밀었습니다. 뭐예요? 열어봐요. 서아가 쇼핑백 안을 들여다보니 아주 작은 아기 신발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얀 면 소재에 작고 동그란 단추가 달린 신발이었어요. 손가락 2마디밖에 안 되는 크기였습니다. 아직 아이도 없는데. 서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젠가 생기면 신겨주려고요. 남편이 멋쩍게 웃었어요. 서아는 그 신발을 두 손으로 들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슬퍼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게 자꾸만 가슴속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서였습니다. 서아는 신발을 조심스럽게 책상 위 한쪽에 올려뒀습니다. 그 신발이 서아의 눈에 들어올 때마다 버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유가 필요할 때마다 그 작은 신발을 바라보면 충분했습니다. 며칠 뒤 저녁 남편에게 현장 소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남편은 전화를 받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짧게 몇 마디를 주고받더니 재킷을 집어들었습니다. 서아가 어떻게 된 거냐고 묻기도 전에 남편이 먼저 말했어요. 현장에 좀 다녀올게요. 금방 올 테니까.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서아는 부엌에 서서 불을 끄고 창문 밖을 바라봤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이상하게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그냥 그랬습니다. 책상 위 작은 신발이 불 꺼진 방 안에서 희미하게 보였어요. 그 시각 봉순 회장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현장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봉순 회장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가득했습니다. 멀리서 구급차 소리가 들려왔어요. 병원 복도는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았습니다. 서아는 그 빛 아래 서 있었어요. 언제 뛰어왔는지 신발을 제대로 신고 왔는지도 몰랐습니다. 발끝을 내려다보니 운동화 끈이 한쪽만 묶여 있었어요. 그게 눈에 들어왔는데도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입을 열었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소리는 들렸지만 뜻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한 문장만 귀에 꽂혔어요. 최선을 다했지만 이미 많이 늦은 상태였습니다. 서아의 무릎이 그 자리에서 꺾였습니다.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누가 부축하려 했지만 손이 닿는 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눈 떠봐요. 소리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그 말만 입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 봉순 회장은 복도 끝에서 걸어오다가 바닥에 주저앉은 서아를 봤어요. 그 옆을 지나치며 잠깐 멈췄습니다. 하지만 손을 내밀거나 말을 건네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 한 박자 서 있다가 의사가 있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표정은 없었습니다. 우는 것도 아니었고 소리를 내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얼굴이 돌처럼 굳어버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조문객이 많았습니다. 대기업 임원들, 사업 관계자들, 봉순 회장 쪽 친척들이 줄지어 들어왔어요. 서아는 영정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눈을 내리깐 채였어요. 조문객들이 봉순 회장에게는 얼마나 기가 막히십니까? 힘내세요를 반복했지만 서아 쪽으로는 눈길도 주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한 친척이 다른 친척에게 낮게 말하는 소리가 서아의 귀에 들렸어요. 글쎄, 집안도 없는 애가 들어오더니만. 결국 이렇게 됐잖아. 서아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무릎 위에 놓인 두 손을 내려다봤어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만큼 서로 깍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서아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장례가 끝나고 사흘 뒤였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대저택 응접실에 들어서자 테이블 위에 흰 봉투 하나와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서아가 들어오는 것을 바라봤어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걸로 끝내자. 서아는 봉투와 서류를 번갈아 봤습니다. 서류 위에 찍힌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퇴거 합의 서명. 단어 하나하나가 선명했습니다. 저는 도윤 씨의 아내입니다. 내가 인정한 적 없어. 목소리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서아는 입술을 꽉 다물었어요. 어머님이 인정하시든 안 하시든 저는 법적으로 도윤 씨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봉투를 서아 쪽으로 밀었어요. 가져가. 그리고 다시는 이 집 근처에 얼씬거리지 마. 서아는 봉투를 건드리지 않았어요. 대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도윤 씨 사진이랑 시계만 가져가게 해주세요. 그것만요. 남편의 책상 위에 있던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함께 바다에 갔던 날 찍은 것이었어요. 시계는 남편이 현장 일을 시작하면서 매일 차고 다니던 것이었습니다. 내 아들 물건에 손대지 마. 어머님, 나가. 서아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 안쪽이 막힌 것처럼 다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눈빛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신발장 아래칸에 남편의 운동화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현장 일을 할 때 신던 것이었습니다. 흙이 아직 묻어 있었어요. 서아는 그 신발을 한번 바라봤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을 열고 나왔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방 하나를 든 채 서아는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생각하지 않았어요. 발이 가는 대로 걸었습니다. 빗물이 머리카락을 타고 이마로 흘렀어요. 외투가 물을 먹어 무거워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어느 순간 강이 보였습니다. 서아는 난간 앞에 섰어요. 빗속에서 강물이 검게 흘렀습니다. 지갑을 열어 남편 사진을 꺼냈어요. 빗물에 젖지 않도록 손바닥으로 덮어쥐었습니다. 당신 따라가도 되죠?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그냥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속이 갑자기 뒤집혔어요.
무릎에 힘이 빠지더니 몸이 옆으로 기울었습니다. 서아는 난간을 잡으려 했지만 손이 허공을 짚었어요. 바닥이 가까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정신이 들었을 때는 흰 천장이 보였습니다. 옆에서 기계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어요. 손등에 주삿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서아는 눈을 깜빡이며 천천히 주변을 봤어요. 병원이었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차트를 확인하다가 서아와 눈이 마주쳤어요. 정신이 드세요?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호사가 잠깐 말을 고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이 심장이 뛰고 있어요. 서아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간호사를 바라봤어요. 간호사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임신하셨어요. 서아의 손이 천천히 배 위로 올라갔습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평평한 배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심장이 뛰고 있다고 했어요. 남편이 남긴 마지막 흔적이 여기 있다고 했습니다. 조금 뒤 초음파 사진을 받았어요. 작고 흐릿한 사진이었습니다. 서아는 그 사진을 들고 한참을 봤어요. 보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닦으면 또 났어요. 멈추려 해도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서아는 눈물을 손등으로 닦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그쳐 있었어요. 젖은 도로 위에 가로등 불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이유가 생겼으니까요. 서아는 배를 손으로 감싸 안았어요. 그리고 혼자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꼭 지킬게. 다음 날 아침 서아는 병원을 나와 버스 터미널로 걸어갔습니다. 가방 안에는 옷 몇 벌과 지갑, 그리고 초음파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남편 사진은 지갑 안쪽 칸에 넣었습니다. 매표소 앞에 섰을 때 서아는 잠깐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창구에 대고 말했습니다. 가장 먼 데로 가는 표 한 장 주세요. 버스는 4시간을 달렸습니다. 서아는 창가 자리에 앉아 바깥을 바라봤어요. 도시가 멀어지고 논밭이 나타났다가 다시 산이 나왔습니다. 어디서 내려야 하는지 정해두지 않았어요. 그냥 더 멀어지면 됐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곳이면 됐어요. 버스가 작은 지방 도시 터미널에 섰을 때 서아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몸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터미널을 나오니 오래된 골목들이 이어졌습니다. 서아는 가방을 들고 천천히 걸었어요. 한 골목을 돌았을 때 작은 점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셔터가 내려져 있었고 유리에 임대 쪽지가 붙어 있었어요. 글씨가 빛에 발해서 연락처가 겨우 보일 만큼 흐려져 있었습니다. 서아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봤어요. 작고 낡은 가게였습니다. 셔터 아래쪽에 녹이 슬어 있었고 처마에는 잡초가 자라고 있었어요. 옆에 있는 가게들도 오래된 것들이었습니다. 세탁소, 문구점, 그리고 할머니 혼자 앉아있는 작은 잡화점. 서아는 쪽지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듣고 나서 잠깐 눈을 감았어요. 가방 안에 있는 돈과 맞춰봤습니다. 빠듯했어요.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습니다. 하겠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열쇠를 받은 날 서아는 셔터를 올렸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골목에 울렸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주방 천장 한쪽에 물이 샌 자국이 얼룩처럼 번져 있었고 바닥 타일 2장이 들떠 있었어요. 개수대 수도꼭지를 틀었더니 처음엔 녹물이 나왔습니다. 서아는 그 자리에 서서 가게 안을 한 바퀴 둘러봤어요. 그리고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팔을 걷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혼자 청소를 시작했어요. 쓰레기를 치우고 걸레로 바닥을 닦고
페인트를 새로 칠했습니다.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높은 데 올라가는 건 조심해야 했어요. 천장 얼룩 부분을 칠할 때는 발판 위에 올라가다가 어지러워서 내려와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배를 감싸 쥐고 숨을 고르면서 혼자 말했어요. 괜찮아, 괜찮아.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자신한테 하는 말인지, 뱃속 아이한테 하는 말인지. 가게가 어느 정도 모습을 갖추는데 2달이 걸렸습니다. 헌식탁 2개를 중고로 구해 닦았어요. 의자는 4개였습니다. 주방에는 작은 가스레인지와 냄비 몇 개, 그게 전부였어요. 간판은 나무판에 직접 글씨를 써서 붙였습니다. 서아의 백반집.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서아는 고치지 않았어요. 문을 처음 연 날 손님이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서아는 그날 끓인 된장찌개를 혼자 다 먹었습니다. 남은 반찬은 옆집 잡화점 할머니한테 갖다 드렸어요. 할머니는 처음에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됐어, 됐어. 나 안 먹어도 돼. 드셔보시고 맛없으면 다음엔 안 드릴게요. 서아가 웃으며 말하자 할머니는 마지못해 받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잡화점 앞을 지나는데 할머니가 문을 열고 나왔어요. 된장찌개 맛있더라. 그게 다였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한마디가 서아의 하루를 버티게 했어요. 손님이 처음 들어온 건 문을 연 지 열흘쯤 됐을 때였습니다. 새벽 5시부터 일을 나가는 택시 기사 아저씨였어요. 골목을 지나다가 불이 켜진 걸 보고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서아는 그날 아침 일찍부터 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아저씨는 자리에 앉아 두리번거리다가 말했습니다. 뭐 먹을 수 있어요? 백반 드릴게요. 된장찌개랑 반찬이요. 잠시 후 서아가 쟁반을 들고 나왔어요. 된장찌개, 계란말이, 콩나물 무침, 깍두기, 그리고 윤기 나는 쌀밥 한 그릇이었습니다. 아저씨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국을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다 먹고 나서 계산을 하며 말했어요. 맛있네요. 그리고 나갔습니다. 서아는 빈 그릇을 치우면서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울지 않으려고요. 맛있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울컥할 줄 몰랐어요. 아저씨는 다음 날도 왔습니다. 그 다음 날도요. 일주일이 지나자 단골이라는 말이 아깝지 않게 됐어요. 아이는 겨울에 태어났습니다. 혼자 병원에 갔어요. 진통이 시작됐을 때도 서아는 가방을 챙겨 혼자 택시를 탔습니다. 옆에 아무도 없었지만 손을 꼭 쥐어줄 사람이 없었지만 서아는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분만실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을 때 서아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 서아는 오래 바라봤어요. 도윤 씨를 닮았습니다. 눈매가 그랬어요. 미간이 좁고 눈꼬리가 살짝 내려간 것이. 서아는 아이 이름을 윤재라고 지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에서 한 글자를 가져왔어요. 아무도 모르게 서아 혼자만 아는 이유였습니다. 퇴원하고 가게로 돌아왔어요. 아이를 포대기로 업고 주방에 섰습니다. 국을 끓이면서 등 뒤에 아이가 깰까봐 최대한 조용히 움직였어요. 냄비 뚜껑을 내려놓을 때도 살살, 국자를 놓을 때도 살살이었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칭얼거리면 불을 줄이고 등을 토닥이며 골목을 왔다 갔다 했어요. 아이가 다시 잠들면 주방으로 돌아와 다시 국을 저었습니다. 그게 서아의 하루였어요. 매일 반복됐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처음에는 서아를 멀리했습니다. 아이를 업고 장을 보러 다니는 젊은 여자, 말도 별로 없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외지인이었으니까요. 시장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도 있었어요. 서아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골목 맨 끝집에 혼자 사는 박 노인이 가게 앞을 지나다가 발을 절며 멈춰 섰습니다. 서아는 그날 반찬을 여러 가지 만들었는데 조금씩 남아 있었어요. 서아는 노인을 보고 잠깐 생각하다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르신, 드시고 가실래요? 오늘 반찬이 좀 남아서요. 노인이 서아를 올려다봤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공짜로 준다고? 네. 오늘 너무 많이 만들었거든요. 노인은 잠깐 서아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조기 한 토막에 시금치 나물, 된장찌개, 그리고 따뜻한 밥 한 공기를 받아들었어요. 노인은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다 먹고 나서 말이 없었어요. 그냥 일어나서 나가려다가 문 앞에서 한번 돌아봤습니다. 맛있었어. 그 이후로 시장 사람들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저 집 아주머니 마음씨가 좋다더라 하는 말이 골목을 돌았습니다. 손님이 한 명씩 늘었어요. 밤이면 서아는 잠든 윤재 옆에 앉아 통장을 펼쳤습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숫자들을 하나씩 적었어요. 월세, 식자재값, 가스비, 윤재 기저귀. 남는 게 얼마 없었습니다. 그래도 서아는 매달 조금씩 따로 떼어 다른 칸에 적었어요. 액수가 작았습니다. 때로는 10,000원이었고 때로는 5,000원이었어요. 그 돈 옆에 서아는 아무 이름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냥 비워뒀어요. 언젠가 혹시라도 그분이 정말 혼자 남게 되는 날이 오면 그때 밥 한 끼라도 드릴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원망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아직도 가슴 한쪽이 쓰렸습니다. 하지만 서아의 어머니가 늘 하던 말이 있었어요. 밥은 누구한테나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서아는 통장을 덮고 잠든 윤재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계산대 위 액자 속 어머니가 그 옆에서 웃고 있었어요. 아침이 오면 또 국을 끓여야 했습니다. 서아는 불을 끄고 눈을 감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아가 새벽마다 국을 끓이는 동안 윤재가 걸음마를 배우고 말을 배우고 학교에 들어가는 동안 세상은 조용히 12년을 지나갔어요. 그 12년 동안 장봉순 회장의 이름은 더 커졌습니다. 건설과 유통을 넘어 물류와 부동산까지 사업이 뻗어나갔어요. 신문 경제면에 이름이 오르내렸고 업계 행사에 가면 가장 먼저 인사를 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대저택은 더 넓어졌고 비서는 2명이 됐어요. 회의실은 더 커졌고 임원들의 허리는 더 깊이 굽혀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집이 넓어질수록 소리가 줄었습니다. 봉순 회장의 생일은 양력 11월 셋째 주 화요일이었어요. 올해도 그날이 돌아왔습니다. 비서가 아침에 조용히 꽃다발을 가져다 놓았어요. 카드에는 늘 건강하십시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봉순 회장은 그 카드를 잠깐 내려다보다가 서랍 속에 넣었어요. 저녁 식탁에는 혼자 앉았습니다. 주방장이 코스 요리를 준비했어요. 전복죽으로 시작해서 한우 안심까지 그릇은 고급스러웠고 플레이팅은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봉순 회장은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어요. 들었다가 또 내려놓았습니다. 먹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었어요. 맞은편 자리가 비어 있어서였습니다. 그 자리만 비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자리도 그 옆자리도 전부 비어 있었어요. 12명이 앉을 수 있는 식탁에 혼자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어요. 조카 현태가 찾아왔습니다. 봉순 회장의 남동생 아들이었어요. 36살인데 아직도 번듯한 직장 하나 없이 이 사업 저 사업 기웃거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생일 축하드린다며 쑥스러운 듯 들어왔어요. 큰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봉순 회장은 소파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비서가 차를 내왔어요. 현태는 차를 받아들고
이런저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안부 전하셨다고, 요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다고. 봉순 회장은 듣는 것도 아니고 안 듣는 것도 아닌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그러다 현태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큰어머니, 제가 이번에 새로 시작하려는 게 있는데요. 봉순 회장은 속으로 숨을 한번 내쉬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생일에 찾아오는 사람치고 그냥 생일이 좋아서 오는 사람이 없다는 걸. 얼마 필요해요? 현태가 머쓱한 듯 웃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봉순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비서를 불러 현태가 원하는 금액의 절반을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현태는 고맙다는 말을 3번 하고 나갔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그 뒤로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봉순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오후가 됐습니다. 비서가 내일 일정을 보고하러 들어왔어요. 회의가 2개, 오찬이 하나. 비서는 막힘없이 보고를 마쳤습니다. 10년 넘게 함께 일한 사람이었어요. 봉순 회장이 어떤 보고 방식을 좋아하는지, 서류를 어느 순서로 올려야 하는지, 커피는 몇 도로 마시는지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됐어요. 비서가 나가려다가 봉순 회장이 불렀어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비서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생신이십니다. 그거 말고. 비서는 말이 없었습니다. 봉순 회장도 더 말하지 않았어요. 잠시 후 비서가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봉순 회장은 서재로 들어갔어요. 서류를 보려 했는데 눈이 글씨 위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다가 닫고 창가에 섰다가 다시 책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다 서재 한쪽 책장 위에 놓인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래된 상자였어요. 봉순 회장은 그 상자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안에는 사진이 몇 장 들어 있었어요. 도윤이 어렸을 때 사진이었습니다.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 그리고 그 아래에 작은 사진 하나가 있었어요. 봉순 회장은 그것을 꺼내 들었습니다. 결혼 사진이었어요. 도윤과 서아였습니다. 작은 웨딩홀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화려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봉순 회장은 그 결혼식에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본 것도 나중에 비서가 챙겨온 것을 받은 게 전부였습니다. 예전에는 이 사진을 보면 눈살이 찌푸려졌어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도윤이 웃고 있었어요. 봉순 회장은 아들의 웃는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웃는 걸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는지 생각해 봤어요. 기억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항상 어머니 앞에서는 긴장하거나 눈치를 보거나 맞서거나 셋 중 하나였으니까요. 사진 속에서 도윤은 서아 쪽을 보며 웃고 있었어요. 카메라를 보는 게 아니라 옆 사람을 보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봉순 회장은 손끝으로 그 얼굴을 잠깐 짚었습니다. 차가운 사진 표면이 손끝에 닿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밤이 깊어졌어요. 봉순 회장은 혼자 서재에 앉아 술잔을 들었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양주였어요. 혼자 마시는 술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오늘만큼은 뭔가 손에 쥐고 싶었습니다. 거울이 보였어요. 서재 한쪽 벽에 걸린 전신 거울이었습니다. 봉순 회장은 그 안에 자신을 바라봤어요. 72세였습니다. 흰 머리는 염색으로 가렸지만 눈가 주름은 어쩔 수 없었어요. 예전에는 그 주름이 보이면 피부과 예약을 잡았는데 오늘은 그냥 바라봤습니다. 내 옆에 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혼잣말이 나왔어요. 소리는 작았지만 서재 안에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술잔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어요.
돈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집이, 이 이름이, 이 자리가 전부 사라지면 누가 남을까요? 현태가 올까요? 비서가 남을까요? 수십 명의 임원들 중 한 명이라도 진심으로 손을 내밀까요? 봉순 회장은 눈을 뜨고 술잔을 다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직접 확인해 보면 됩니다. 다음 날 봉순 회장은 비서를 불렀어요. 파산 관련 소문을 조금씩 흘려요. 자산 문제가 생겼다는 식으로요. 언론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업계 안에서만 돌게. 비서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회장님, 그건 주가에도 영향이 있고 거래처에서도. 내가 알아서 감당해요. 비서가 더 말하려다가 멈췄어요. 봉순 회장의 눈빛이 말리지 말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리고 봉순 회장이 덧붙였습니다. 내 옷장에서 제일 낡은 옷으로 한 벌 꺼내놓아요. 몇 년 된 거 있잖아요. 비서는 영문을 모르는 얼굴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봉순 회장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낡은 회색 코트를 걸쳤어요. 회장 봉순이 아니라 그냥 늙은 여자 하나였습니다. 어깨에서 자연스럽게 힘이 빠졌어요. 턱을 치켜 올리지 않으니 얼굴이 달라 보였습니다. 돈도 없고 집도 없는 사람. 기댈 곳을 찾아 헤매는 노파. 봉순 회장은 거울 속 그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낯설었어요. 하지만 묘하게 더 진짜 같았습니다. 새벽녘 봉순 회장은 대저택 뒷문으로 나왔어요. 경비는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낡은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고 골목으로 걸어 나갔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불이 켜진 대저택이 멀어졌습니다. 크고 환한 집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집이 자신과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봉순 회장은 고개를 돌리고 걸었어요. 갈 곳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조카 현태의 집이었습니다. 사흘 전에 생일 선물이라며 찾아와 돈을 받아간 바로 그 조카였어요. 아파트 동번호를 기억해서 찾아갔습니다. 봉순 회장이 예전에 사준 아파트였거든요. 현관 인터폰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나야, 현태야. 큰어머니.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인터폰 너머로 낮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현태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큰어머니, 저 지금 좀 바빠서요. 무슨 일이세요? 들어가서 이야기하자. 잠깐이면 돼. 또 침묵이었습니다. 저 지금 진짜 일이 있어서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인터폰이 끊겼어요. 봉순 회장은 인터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을 내리고 아파트 현관을 바라봤어요. 자동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 현관을 처음 열어준 사람이 자신이라는 걸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잊은 것 같았어요. 발길을 돌렸습니다.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은 남동생 집이었어요. 택시를 타려다가 지갑을 얇게 들고 나온 걸 생각하고 버스를 탔습니다. 오래간만에 버스 정류장에 서 있으니 어디서 타야 하는지 한 번에 알 수가 없었어요. 옆에 서 있던 아주머니한테 물어봐서 겨우 탔습니다. 동생 집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동생 창수가 나왔어요. 봉순 회장보다 5살 아래였습니다. 나오다가 봉순 회장 얼굴을 보고 눈썹이 올라갔어요. 누나, 왜 이런 차림으로? 봉순 회장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업이 좀 어렵게 됐어. 당분간 여기서 지내도 되겠냐? 창수의 표정이 굳었어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안쪽에 대고 소리를 질렀어요. 여보, 나와봐. 창수의 아내가 나왔습니다. 봉순 회장을 보더니 웃음을 지었어요. 반가운 웃음이 아니라
당황한 걸 숨기려는 웃음이었습니다. 형님, 어쩐 일이에요? 연락도 없이. 사정이 생겼어. 며칠만 부탁하려고. 창수 아내의 눈빛이 창수 쪽으로 갔습니다. 두 사람이 눈으로 무언가를 주고받았어요. 봉순 회장은 그게 보였지만 못 본 척했습니다. 창수가 입을 열었어요. 누나, 사실 우리 집도 지금 좀 복잡해. 애들 문제도 있고. 누나가 예전엔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이제 와서 이러면 우리가 좀 곤란하잖아. 봉순 회장은 창수를 바라봤습니다. 잘난 척? 그 말이 귀에 걸렸어요. 잘난 척이 아니라 잘난 거였습니다. 이 집 전세금을 누가 넣어줬는지, 창수 애들 대학 등록금을 누가 댔는지, 창수가 사업 실패했을 때 빚을 누가 갚아줬는지. 그게 전부 봉순 회장이었어요. 하지만 그 말들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알겠어. 봉순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창수 아내가 뭔가를 말하려 했지만 봉순 회장은 이미 현관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어요. 뒤에서 창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나, 그래도 나중에 연락은 해. 문이 닫혔어요. 계단을 내려오면서 봉순 회장은 난간을 짚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어요. 화가 나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힘이 빠졌어요. 다리가 아니라 어딘가 더 안쪽에서부터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거리로 나왔습니다. 바람이 찼어요. 낡은 코트가 얇았습니다. 봉순 회장은 코트 앞서풀 여미고 걸었어요. 딱히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점심때가 지났는데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배가 고픈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발이 무거웠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한동안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봉순 회장 옆을 스쳐갔어요.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평생 어딜 가든 먼저 눈길이 쏠렸는데 오늘은 아무도 봉순 회장이 거기 앉아 있는지조차 몰랐어요. 그때 지나가던 중년 남자가 봉순 회장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동전 몇 개를 봉순 회장 옆 벤치 위에 내려놓고 갔어요. 딸랑딸랑 소리가 났습니다. 봉순 회장은 그 동전을 내려다봤어요. 500원짜리 2개와 100원짜리 몇 개였습니다. 노숙자에게 던져주듯 놓고 간 거였어요. 봉순 회장은 그 동전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집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한참을 바라봤어요. 결국 집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어났어요. 걷다가 점포 하나 앞에서 멈췄습니다. 길거리 분식집이었어요. 안에서 오뎅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따뜻하고 구수한 냄새였어요. 봉순 회장은 그 앞에 서서 잠깐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코트 주머니를 만졌어요. 지갑이 얇았습니다. 그냥 지나쳤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봉순 회장은 오래전 거래하던 사업 관계자에게 전화를 했어요.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명절마다 선물을 보냈고 자녀 결혼식에 축의금도 두둑이 챙겼던 사람이에요. 신호가 3번 울리다가 받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문자가 왔어요. 지금 회의 중입니다. 라고 적혀 있었어요. 봉순 회장은 그 문자를 바라보다가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이쪽도 받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번호. 이번엔 받았어요. 반가운 척 인사를 했는데 사정을 이야기하자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아이고, 저도 요즘 사정이 좀 어렵습니다. 형편이 나아지면 꼭 연락 주십시오. 전화가 끊겼어요. 봉순 회장은 가로등 아래 서 있었습니다. 불빛이 아스팔트 위에 동그랗게 떨어졌어요. 그 원 안에 봉순 회장 혼자였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은 전부 그 원 바깥으로 흘러갔어요. 평생 쥔 게 결국 모래였구나.
입 밖으로 나온 말인지 속으로 한 말인지 몰랐습니다. 강이 보이는 다리 위까지 걸어왔어요. 난간에 손을 얹고 강물을 내려다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강물이 검게 흘렀어요. 12년 전 서아도 이런 데 서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들었을 때 봉순 회장은 손에 힘을 줬어요. 난간이 손바닥에 차갑게 닿았습니다. 서아. 그 이름이 떠올랐어요. 자신이 가장 모질게 대했던 사람. 아들이 끝까지 손을 잡고 나간 사람. 아직 어딘가에서 살고 있을 그 사람. 그리고 아주 작게 한 가지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가능성이었어요. 자신을 사람으로 봐줄지 모를 그 마지막 한 사람. 봉순 회장은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비서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서아 있는 곳 주소 알아나요?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지방의 작은 도시 이름과 골목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백반집을 한다고 했습니다. 봉순 회장은 그 주소를 바라봤어요. 서아마저 문을 닫으면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그걸 봉순 회장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어요. 난간에서 손을 떼고 돌아섰습니다. 버스 터미널이 어느 방향인지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었어요. 처음 물어보는 사람은 그냥 가버렸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손가락으로 방향을 알려줬어요. 봉순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그 말을 이렇게 작게 해본 적이 없었어요. 터미널로 걸어가면서 바람이 낡은 코트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봉순 회장은 멈추지 않았어요. 주소가 적힌 전화기를 주머니 속에 꼭 쥔 채 걸었습니다. 발소리가 텅 빈 밤 거리에 혼자 울렸어요. 지방행 버스는 새벽 첫 차였습니다. 터미널 대합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봉순 회장은 등받이에 기대지 않았어요. 기댔다가 잠들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옆자리에는 보따리를 든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잠깐 봉순 회장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가방에서 귤 하나를 꺼내 내밀었어요. 드세요. 길이 멀면 입이 심심해. 봉순 회장은 받으려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받았어요. 귤 껍질을 까면서 손이 약간 어색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귤을 깐 적이 없었어요. 버스가 4시간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논이 나오고 낮은 산이 나오고 작은 마을들이 지나갔어요. 봉순 회장은 그 풍경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계속 같은 생각이 돌았어요. 서아가 문을 열어줄까요? 아니면 닫아버릴까요? 당연히 닫아버려야 했습니다. 그게 맞는 일이었어요. 버스에서 내리니 작은 도시였습니다. 터미널 앞에서 지도를 보며 골목 이름을 찾았어요. 걸어서 20분 거리였습니다. 택시를 탈 돈이 아깝지 않았지만 왠지 걷고 싶었어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는지도 몰랐습니다. 골목 어귀에 들어서자 된장 냄새가 났어요. 아침 장사 준비를 하는 냄새였습니다. 어디선가 생선 굽는 냄새도 섞여 들어왔어요. 봉순 회장은 걸음을 늦췄습니다. 골목 끝에 작은 가게 하나가 보였어요. 낡은 나무 간판에 글씨가 삐뚤빼뚤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아의 백반집. 간판 아래 작은 화분이 2개 놓여 있었어요. 제철이 지난 꽃이었지만 누군가 정성껏 물을 준 티가 났습니다. 잎이 싱싱했어요. 봉순 회장은 가게 앞에서 멈췄습니다. 들어가려다가 발이 굳었어요. 손을 들어 문을 잡으려 했는데 손이 바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코트 앞서풀 여미고 숨을 한번 고르고 다시 손을 들었어요. 그 사이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릇 소리, 국 끓는 소리, 누군가 바쁘게 오가는 발소리. 문이 안쪽에서 열렸어요. 서아였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국자를 손에 든 채 문을 열었어요. 아마 환기를 시키려 한 것 같았습니다. 문을 열다가 봉순 회장과 눈이 마주쳤어요.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서아의 눈에 여러 가지가 스쳤어요. 놀람이 먼저였고 그 다음에 뭔가 오래된 상처 같은 것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봉순 회장의 얼굴을 한 번 더 봤어요. 낡은 코트, 바람에 헝클어진 머리카락, 창백하고 야윈 얼굴. 서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따지지도 않았어요. 왜 왔냐고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을 더 넓게 열고 옆으로 비켜섰어요. 봉순 회장은 그 한마디에 잠깐 발이 묶였습니다. 예상했던 말이 아니었어요. 차갑게 닫히는 문을 예상했고 무슨 일이냐는 차가운 목소리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들어오라고 했어요. 봉순 회장은 천천히 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게 안은 작았어요. 식탁이 2개였고 의자가 4개였습니다. 벽에 칠이 오래됐지만 깨끗하게 유지돼 있었어요. 창가에 조그만 화분이 있었고 주방 쪽에서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아가 안쪽 자리를 손으로 가리켰어요. 거기 앉으세요. 바람이 안 들어와서 좀 더 따뜻해요. 봉순 회장은 가리키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의자가 낡아서 삐걱거렸어요. 서아는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물수건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따뜻한 수건이었어요. 봉순 회장 앞에 조용히 내려놓고 돌아갔어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봉순 회장은 물수건을 손에 들었어요. 손끝이 차가웠는데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언제부터 손이 이렇게 차가워졌는지 몰랐어요. 아니면 원래 이랬는데 느끼지 못하고 살았는지도 몰랐습니다. 잠시 후 서아가 보리차 한 잔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봉순 회장은 보리차를 2손으로 감싸쥐었어요. 따뜻했습니다. 홀짝 마셨어요. 구수한 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이 맛이 언제 마지막이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호텔이나 사무실에서는 항상 커피였거든요. 손님이 한 명 들어왔습니다. 동네 아저씨처럼 보이는 분이었어요. 서아에게 인사를 하며 늘 앉던 자리인 듯 자연스럽게 앉았습니다. 오늘 뭐 나와요? 오늘 고등어 구이 있어요. 된장찌개랑요. 그걸로 주세요. 서아가 주방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뚜껑 여닫는 소리, 뒤집개 소리, 생선 굽는 냄새가 가게 안으로 번졌습니다. 봉순 회장은 그 냄새를 맡으면서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조금 뒤에 서아가 쟁반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저씨 앞에 상을 차려줬어요. 고등어구이, 된장찌개, 콩나물 무침, 시금치 나물, 깍두기, 그리고 윤기 나는 밥. 봉순 회장은 그 상을 바라봤습니다. 반찬 하나하나에 손이 갔다는 게 보였어요. 대충 만든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잠시 후 서아가 봉순 회장 앞에도 똑같이 상을 차려놓았습니다. 봉순 회장은 그 상을 내려다봤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 지금 망했어요. 시험을 하려고 꺼낸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뱉고 나니 그게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스스로도 잘 몰랐어요. 집도 있고 돈도 있었지만 그 외의 것들은 어쩌면 정말 다 망한 게 맞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서아는 잠깐 봉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식은 속부터 좀 달래세요. 그게 다였습니다. 돈 얘기도 왜 왔냐는 말도 없었어요. 그냥 밥부터 먹으라고 했습니다. 봉순 회장은 숟가락을 들었어요.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뜨거웠어요. 입천장이 살짝 데일 만큼이었지만 그냥 삼켰습니다. 된장 냄새가 코로 올라왔어요.
깊고 구수한 냄새였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으려다가 그러지 않았어요. 한 숟갈 더 떴습니다. 이상했어요. 배가 고팠던 건지 아니면 이 맛이 오래간만인 건지 몰랐습니다. 그냥 손이 멈추지 않았어요. 밥을 한술 떠서 찌개에 말았어요. 그게 더 맛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아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교복을 입고 책가방을 맨 남자아이였어요. 12살쯤 돼 보였습니다. 엄마, 나왔어요. 왔어? 손 씻고 앉아. 아이가 봉순 회장을 봤어요. 낯선 어른이었지만 아이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봉순 회장은 그 아이를 바라봤어요. 눈매가 좁고 미간이 좁았습니다. 눈꼬리가 살짝 내려가 있었어요. 어디서 본 눈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딘지 바로 떠오르지 않았어요. 봉순 회장은 아이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가 손을 씻고 와서 서아 옆에 앉았어요. 서아가 아이 앞에도 밥을 차려줬습니다. 아이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엄마, 오늘 고등어야? 좋아. 많이 먹어. 서아가 아이 밥 위에 고등어를 한 토막 더 얹어줬습니다. 아이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봉순 회장은 그 모습을 보다가 다시 자기 상으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숟가락을 손에 쥔 채였어요. 밥을 먹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어요. 봉순 회장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왜 이러는지 몰랐어요. 그냥 된장찌개가 따뜻해서, 아이가 밥을 잘 먹어서, 서아가 아무것도 묻지 않아서, 그중 어느 것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살짝 들다가 계산대 쪽에 시선이 닿았어요. 계산대 위에 낡은 액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봉순 회장의 눈이 그 액자 위에서 멈췄어요.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여자와 어린아이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 여자의 얼굴을 봤습니다. 봉순 회장의 손에서 숟가락이 천천히 내려갔어요.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그 얼굴을 어디서 봤는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오래된 기억이었어요. 아주 오래됐지만 한 번도 완전히 잊은 적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봉순 회장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저 사진에 있는 분이 누구예요? 서아가 계산대 쪽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봉순 회장이 바라보는 액자를 확인하고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제 어머니예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강미정이라고요. 봉순 회장의 손이 테이블 위에 그대로 굳었습니다. 강미정. 그 이름이 귀를 통해 들어오는 순간 가슴 어딘가에서 뭔가가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봉순 회장은 숟가락을 쥔 채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을 다시 봤어요. 젊었을 때 모습이었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이, 그 눈가의 주름이.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었어요. 봉순 회장이 지금의 봉순 회장이 되기 훨씬 전, 이름도 없고 돈도 없고 기댈 곳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남편 사업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도윤이 어린 나이에 폐렴으로 알아누웠을 때였어요. 약국 앞에 서서 처방전을 손에 쥔 채 지갑을 열었다 닫았다 반복하던 날이었습니다. 돈이 없었어요. 약값을 낼 돈이 없어서 약국 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앞에 서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옆에 와서 섰습니다. 나이 또래의 여자였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봉순의 손에 들린 처방전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약국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잠시 후 약 봉투를 들고 나와서 봉순에게 건넸습니다. 봉순은 받지 않으려 했어요. 괜찮아요. 안 받아도 돼요. 그 여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 약은 빨리 먹여야 해요. 일단 드세요. 억지로 손에 쥐어줬어요. 봉수는 그 손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열이 39도였거든요. 그게 강미정이었어요. 그 이후로도 미정은 봉순 곁에 있었습니다. 봉순이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을 때 병원비를 대신 냈어요. 퇴원하고 나서는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장사를 시작하려면 미천이 있어야 한다면서요. 봉수는 그 돈을 받으면서 언젠가 꼭 갚겠다고 했어요. 미정은 손을 저었습니다. 나중에 잘 되시면 어려운 사람 외면하지 마세요. 그걸로 충분해요. 그 목소리가 지금도 귀에 남아 있었습니다. 봉순 회장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손등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봉순 회장은 그 손을 무릎 위로 내렸습니다. 떨리는 게 보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언제 돌아가셨어요? 목소리가 갈라질 것 같았습니다. 간신히 조용하게 물었어요. 서아는 설거지를 하다가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제가 13살 때요.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그러고 나서 한 달을 못 넘기셨어요. 봉순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13살. 그 나이에 혼자 남겨진 거였어요. 미정이 먼저 간 뒤에 이 아이 혼자 고아원에서 자란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서 자신의 아들을 만났고 자신이 그 아이를 쫓아냈어요. 서아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윤재가 먹던 밥그릇을 치우려다가 봉순 회장의 얼굴을 봤어요. 잠깐 멈췄습니다. 어디 불편하세요? 봉순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데 눈을 깜빡이는데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감추려고 고개를 숙였어요. 테이블 위 된장찌개 그릇을 바라봤습니다. 국물이 식어 있었어요. 서아는 아무 말하지 않고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따뜻하게 데운 국물을 다시 가져다 놓았습니다. 봉순 회장은 그 그릇을 바라봤어요. 왜 이러는 거야? 속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여자는 자신한테 차갑게 굴 이유가 수백 가지였어요. 쫓겨난 것도, 남편 유품도 못 가져간 것도, 빗속 거리에 혼자 남겨진 것도, 그 모든 게 자신이 한 일이었는데 서아는 따뜻한 국물을 다시 데워왔습니다. 봉순 회장은 화장실을 가겠다고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서아가 안쪽을 손으로 가리켜줬습니다. 봉순 회장은 화장실 안에 들어가서 문을 잠갔어요. 그리고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이 보였어요. 눈가가 빨개져 있었습니다. 세면대 수도를 틀고 차가운 물을 두 손으로 받아 얼굴에 끼얹었어요. 한 번, 두 번,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거울을 다시 봤어요. 수도를 잠그고 화장실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미정아. 소리 없이 입술만 움직였어요. 내가 살려준 사람이 나야. 내가 그 은혜를 받고 성공했는데 내 딸이 내 집 문을 두드렸을 때 나는 어떻게 했어? 돈 봉투 내밀고 빗속에 내쫓고 내 딸이 그 빗속에서 어떻게 됐는지 나는 알려고도 안 했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어요. 그냥 흘리게 뒀습니다. 한참 후에 나왔어요. 윤재는 책가방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려다가 봉순 회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귤 하나를 불쑥 내밀었어요. 할머니, 드세요. 우리 엄마가 사온 거예요. 맛있어요. 봉순 회장은 그 귤을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손이 작았어요. 손가락이 도윤을 닮았습니다. 손 모양이, 손가락이 붙은 방식이. 봉순 회장은 귤을 받으면서 눈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이번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돌려서 창문 쪽을 바라봤어요. 고마워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윤재는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어요. 가방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아는 주방에서 그 장면을 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행주로 손을 닦으면서 봉순 회장 쪽을 바라봤어요. 봉순 회장의 등이 보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그 등이 작아 보였어요. 예전에 저택 응접실에서 보던 그 큰 등이 아니었습니다. 저녁 손님이 빠져나가고 가게가 조용해졌을 때였어요. 서아가 봉순 회장 옆에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 여기서 주무시고 가세요. 방이 작지만 있어요. 봉순 회장은 고개를 들었어요. 됐어요. 그냥 깔 데 있으세요? 봉순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아가 그 침묵을 대답으로 받아들인 것 같았어요. 더 권하지도 않았고 다시 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일어나서 안쪽 방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얇은 이불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쓰던 거라 좀 낡았어요. 봉순 회장의 무릎 위에 이불을 올려놓았어요. 봉순 회장은 그 이불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낡았지만 빨아서 냄새가 없었어요. 햇볕에 말린 것 같은 따뜻한 냄새가 났습니다. 서아가 불을 줄이고 주방을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윤재가 방에서 숙제를 하는지 연필 소리가 들렸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아직 가게 안에 남아 있었어요. 봉순 회장은 이불을 꼭 쥔 채 계산대 위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미정이 웃고 있었어요. 봉순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어요. 미안해.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미정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몰랐지만 적어도 봉순 회장은 그 말을 처음으로 속으로 꺼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요.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가게 안은 따뜻했습니다. 밤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봉순 회장은 서아가 내준 작은 방 한켠에 누웠어요. 이불을 덮었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가 옆으로 돌아 눕다가를 반복했어요. 계산대 위 사진 속 미정의 얼굴이 눈을 감으면 더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새벽 4시쯤이었어요. 서아가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방에 불이 켜지는 것이 문틈으로 보였어요. 가스 점화 소리가 났고 잠시 후 국 끓는 냄새가 문 아래로 스며들었습니다. 봉순 회장은 그 냄새를 맡으며 눈을 뜬 채 누워 있었어요. 이 사람은 매일 이 시간에 일어나는 거구나. 12년 동안 혼자서 매일. 아침이 됐을 때 봉순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아는 이미 밥을 다 지어놓고 반찬을 담고 있었어요. 봉순 회장이 주방 입구에 서자 서아가 돌아봤습니다. 주무셨어요? 네. 거짓말이었어요. 서아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침을 먹고 서아가 장사 준비를 하는 동안 봉순 회장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뭔가를 도와야 할 것 같아서 일어섰다가 어디서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다시 앉았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부려온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 자리를 모르는 사람이 됐어요. 그때 윤재가 교복을 입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책가방을 메고 밥을 급하게 먹으면서 서아한테 말했어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가족 속에 그림 그려야 해. 가족이 많아야 하는데 나 어떡하지? 서아가 국그릇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왜 엄마만 그리면 안 돼? 애들이 다 많던데. 윤재가 볼멘 소리를 했어요. 서아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봉순 회장은 그 짧은 침묵을 들었어요. 서아의 등이 보였습니다. 움직임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시작됐어요. 그럼 아빠도 그려. 아빠는 하늘에 있는 가족이잖아. 윤재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하늘에 있는 아빠도 가족이야? 당연하지. 제일 큰 가족이야. 윤재는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밥을 다 먹고 가방을 들었어요. 나가면서 봉순 회장한테도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할머니, 다녀올게요. 봉순 회장은 그 뒷모습이 현관문 밖으로 사라지는 걸 바라봤어요. 하늘에 있는 아빠. 그 말이 가슴 안쪽 어딘가를 긁었습니다. 점심 손님이 빠지고 가게가 잠시 조용해졌을 때였어요. 봉순 회장은 서아가 주방에 있는 틈에 일어나서 안쪽 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화장실을 가려는 척이었어요. 그런데 방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이 보였습니다. 윤재 방이었습니다. 작은 책상 위에 교과서가 쌓여 있었어요. 벽에는 그림을 그린 종이 몇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상장이 2개 걸려 있었어요. 그림 그리기 대회 장려상, 독서왕 상장이었습니다. 상장 옆에는 사진이 하나 있었어요. 서아와 윤재가 함께 찍은 생일 사진이었습니다. 케이크 앞에서 윤재가 초를 불려는 자세였어요. 서아는 그 옆에서 손뼉을 치고 있었습니다. 케이크에 초가 12개였어요. 봉순 회장은 그 사진 옆에 아주 작게 붙어 있는 다른 사진을 봤습니다. 흑백에 가까운 오래된 사진이었어요. 갓난아이였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를 서아가 안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봉순 회장은 책상 위에 놓인 알림장을 봤습니다. 표지에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서윤재. 그리고 그 아래 생년월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를 봤습니다. 봉순 회장의 머릿속에서 계산이 돌아갔어요. 그러지 않으려 했지만 손가락이 저절로 꼽혀졌습니다. 도윤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날짜, 그리고 이 아이의 생년월일. 숫자가 맞아 들어가는 순간 봉순 회장은 숨이 멈췄습니다. 도윤이 죽고 나서 태어난 아이였어요. 벽에 기대야 할 것 같았습니다. 봉순 회장은 방문 기둥을 손으로 잡았어요. 손바닥에 나무의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그것만이 지금 자신이 서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 같았어요. 나는 며느리만 버린 게 아니었구나. 손주까지 버렸구나. 아들이 남긴 마지막 흔적을 나는 모른 척하고 살았구나. 주방에서 서아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 한 잔 드실래요? 봉순 회장은 대답을 못했어요. 잠깐 후에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네, 금방 가요. 목소리가 이상하게 나왔는지 서아가 나와서 봉순 회장을 봤어요. 봉순 회장은 얼른 방문에서 등을 떼고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서아는 더 묻지 않았어요. 차를 마시는 동안 봉순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아가 내일 시장을 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고 요즘 배추값이 올랐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봉순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차를 마셨습니다. 손이 떨려서 찻잔을 2손으로 쥐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대였어요. 엔진 소리가 크고 거칠었습니다. 그리고 가게 문이 3개 열렸어요. 남자 셋이 들어왔습니다. 작업복 차림이었어요. 뒤로 양복 입은 여자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40대로 보이는 여자였어요. 핸드백을 팔에 걸고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서아가 일어섰어요. 누구세요? 여자가 서아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건물주 측에서 나왔어요. 계약 끝났습니다. 오늘까지 비워주세요. 서아의 얼굴이 굳었어요. 계약이 끝나다니요. 저 계약 기간 아직 남았는데요. 이 건물 새로 매입됐어요. 전 계약은 무효 처리됐고요. 여자가 서류 봉투를 식탁 위에 던졌습니다. 서아는 그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임차인 보호법에 따라 법 이야기하고 싶으면 나중에 법원 가서 하세요. 오늘 우리는 철거하러 온 겁니다. 작업복 남자들이 안쪽으로 들어가려 했어요. 서아가 앞을 막았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당장은 안 됩니다. 여자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남편도 없이 혼자 애 키우는 처지에 어디서 버티겠다고.
그 말이 가게 안에 퍼졌습니다. 마침 점심 손님 2명이 아직 자리에 있었어요. 손님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상황을 보고 있었습니다. 봉순 회장은 테이블 위에 두 손을 얹고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작업복 남자 하나가 계산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무언가를 치우려는 것 같았어요. 그 손이 계산대 위 액자 쪽으로 뻗어졌습니다. 미정의 사진이 걸린 그 액자였어요. 그 순간 학교에서 돌아온 윤재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나와. 들어오다가 멈췄어요. 낯선 어른들이 가득한 가게 안을 보더니 엄마를 찾았습니다. 서아가 윤재 쪽으로 뛰었어요. 아이를 등 뒤에 세웠습니다. 남자가 액자에 손을 댔어요. 액자가 기울어졌습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서아가 소리쳤어요. 윤재가 놀라서 서아 등 뒤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자가 봉순 회장 쪽을 보더니 말했어요. 이 노인도 뭐야? 나가세요.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봉순 회장은 그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아까까지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여자가 봉순 회장을 흘끗 봤어요. 낡은 코트를 입은 노파였습니다. 몰라요. 나가시라고요. 장봉순이에요. 여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 건물 새 주인이 누구한테 돈을 빌려서 샀는지, 그 돈 어디서 나왔는지 알아요? 봉순 회장이 천천히 여자에게 걸어갔어요. 낡은 코트였지만 걸음걸이가 달랐습니다. 눈빛이 달랐어요. 여자는 뒤로 반걸음 물러섰습니다. 작업복 남자들도 서로 눈치를 봤어요. 봉순 회장은 멈추지 않고 걸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2번 울리자 비서가 받았습니다. 지금 주소 문자로 보낼 테니까 법무팀 이 과장 바로 내려보내요. 불법 철거 시도 현장이에요. 전화를 끊고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때 남자 하나가 밖에서 뛰어들어오다가 문틈에 걸렸습니다. 들고 있던 장비가 문에 부딪히며 넘어졌어요. 쾅 소리가 났습니다. 서아가 깜짝 놀라 윤재를 감쌌어요. 봉순 회장이 두 사람 쪽으로 몸을 움직였습니다. 서아와 윤재 앞에 섰어요. 등으로 두 사람을 막았습니다. 낡은 코트를 입은 등이었어요. 크지도 않은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등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여자가 봉순 회장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작업복 남자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남자들이 서류를 챙겨 밖으로 나갔어요. 여자도 핸드백을 고쳐 들고 나가면서 말했습니다. 두고 봐요. 문이 닫혔습니다. 봉순 회장은 천천히 돌아섰어요. 서아가 윤재를 안고 있었습니다. 윤재는 서아 품에서 울음을 그쳤어요.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서아는 봉순 회장을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봉순 회장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리로 돌아가서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테이블에 손을 짚고 천천히 앉았습니다. 손바닥이 땀에 젖어 있었어요. 윤재가 서아 품에서 빠져나와 봉순 회장을 봤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봉순 회장은 그 아이를 바라봤어요. 도윤의 눈이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였어요. 응, 괜찮아. 그 말이 나오는데 목구멍이 아팠습니다. 봉순 회장은 손을 들어 윤재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어요. 처음으로 손이 닿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이의 머리카락이 부드러웠어요. 그날 밤 봉순 회장은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철거 시도가 있고 나서 1시간쯤 지났을 때였어요. 봉순 회장이 자리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서아가 주방에서 나오다가 그 모습을 봤어요.
테이블을 잡으려던 손이 미끄러지면서 봉순 회장이 바닥으로 내려가는 게 보였습니다. 서아가 달려갔어요. 괜찮으세요? 정신 차리세요. 봉순 회장은 눈을 뜨고 있었어요.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서아는 윤재를 불러 옆가게 아주머니한테 맡기고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응급실 대기실은 형광등이 밝았어요. 서아는 피 묻은 앞치마를 아직 두르고 있었습니다. 벗을 생각을 못했어요. 의자에 앉아서 수술실 쪽 복도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낮에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에서 뒤섞였어요. 철거 시도, 작업복 남자들, 그리고 앞에 서서 등으로 막아준 그 낡은 코트. 이상했습니다. 미워해야 했습니다. 미워할 이유가 차고 넘쳤어요. 그런데 저 문 안에서 수술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조여들었어요. 그 느낌이 낯설었습니다. 한참 후에 비서가 도착했어요. 봉순 회장의 비서였습니다. 서아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서아 씨, 회장님이 예전에 만들어 두신 거예요. 저도 오늘까지 드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서아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안에 몇 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어요. 오래된 종이였습니다. 손때가 타 있었어요. 첫 장을 폈습니다. 회장님 젊은 시절 메모인 것 같았어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이 태어나기도 전이었어요. 글씨가 작고 빼곡했습니다. 읽어 내려갔어요. 미정 씨한테 약값 받은 날. 너무 창피했다. 하지만 도윤이한테 약을 먹여야 했다. 미정 씨가 또 도와줬다. 이번엔 병원비. 어떻게 갚아야 하나. 미정 씨가 갚을 필요 없다고 했다. 어려운 사람 외면하지 말라고 했다. 그 말이 자꾸 마음에 걸린다. 서아는 종이를 넘겼어요. 성공하고 나서 쓴 메모도 있었습니다. 미정 씨를 찾아봤다. 연락이 닿지 않는다. 수소문하니 일찍 돌아가셨다고 한다. 편지를 써야겠다. 딸이 있다고 들었다. 그 다음 장에는 편지 초안이 있었어요. 시작은 됐는데 끝까지 쓰지 못한 편지였습니다. 중간에 글씨가 끊겨 있었어요. 미정 씨, 저 봉순이에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딸이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꼭 한번 찾아보려고요. 내가 너무 늦은 건 아닐지. 거기서 글씨가 멈춰 있었습니다. 서아는 그 편지를 오래 바라봤어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무릎 위에 내려놓고 눈을 감았어요. 뜨거운 게 눈 안쪽에서 올라왔습니다. 찾으려 했구나. 그래도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서아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용서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쌓인 것들이 한 장의 편지 초안으로 다 사라지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 편지가 서아의 가슴 어딘가에 있던 아주 단단한 것을 조금은 건드렸습니다. 수술이 끝난 건 새벽이었어요. 의사가 나와서 큰 이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과로와 탈수가 원인이었어요. 며칠 쉬면 된다고 했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봉순 회장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손등에 링거가 꽂혀 있었습니다. 얼굴이 작아 보였어요. 저택에서 봤던 그 봉순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많이 지친 할머니였어요. 서아가 의자를 당겨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봉순 회장이 눈을 떴어요. 서아를 보더니 잠깐 눈을 깜빡였습니다. 서아야. 서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봉순 회장은 잠깐 천장을 바라보다가 다시 서아를 봤습니다. 미안하다. 짧은 두 마디였어요. 하지만 그 안에 무게가 있었습니다. 봉순 회장의 눈에 물기가 맺혔어요. 내 어머니한테 진 빚을 나는 오히려 너한테 상처로 갚았어. 그게 맞는 말이야.
변명이 없어. 서아는 무릎 위에 올려진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어머님이 편지를 쓰셨다는 거 오늘 처음 알았어요. 봉순 회장이 눈을 감았습니다. 붙이지 못했어. 알아요. 서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바로 용서한다고 말할 수 없었어요. 그건 아직 솔직하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워하기만 할 수도 없었어요. 그것도 이미 솔직하지 못한 말이 됐으니까요. 서아는 아무 말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봉순 회장도 말을 더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 오래 침묵이 흘렀습니다. 링거줄에서 약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어요. 다음 날 아침 윤재가 왔습니다. 서아 손을 잡고 병실로 들어왔어요. 봉순 회장을 보더니 입구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침대 쪽으로 걸어갔어요. 할머니, 많이 아파요? 봉순 회장이 윤재를 바라봤어요. 아니, 이제 안 아파. 거짓말이다. 주사 꽂혀 있잖아요. 봉순 회장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아주 짧았지만 진짜 웃음이었어요. 윤재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어제 그림 숙제를 했다는 종이였어요. 가족 속의 그림이었습니다. 서아가 있었고 하늘에 구름 위에 남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한쪽에 할머니라고 쓰인 사람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가족 글이라고 했는데 할머니도 그렸어요. 봉순 회장은 그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삐뚤빼뚤한 선으로 그려진 그림이었어요. 할머니라고 쓰인 사람은 머리카락이 하얗게 칠해져 있었습니다. 그 옆에 작게 이름도 적혀 있었어요. 봉순 할머니. 봉순 회장의 손이 그 종이 위에서 멈췄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감추지 않았어요. 그냥 흘렀습니다. 링거 바늘이 꽂힌 손등으로 닦으려다가 서아가 휴지를 건넸어요. 봉순 회장은 그것을 받아 눈을 닦았습니다. 윤재가 봉순 회장의 손을 잡았어요. 작은 손이었습니다. 보드랍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봉순 회장은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꽉 쥐면 부서질 것 같아서 살며시 쥐었어요. 퇴원하고 나서 봉순 회장은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서지연 측의 불법 철거 시도를 법적으로 정리했어요. 겁박성 철거에 사용된 서류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고 건물 매입 과정에서 불법이 확인됐습니다. 서아의 임차권은 완전히 보호됐어요. 서지연은 법원 앞에서 싸워보겠다고 했지만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봉순 회장은 그 과정을 서아에게 일일이 보고하지 않았어요. 그냥 처리했습니다. 조용히 당연히 해야 할 일이어서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했습니다. 강미정의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었어요.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생활비, 아이 교육비, 취업 지원. 거창하지 않았어요. 그냥 밥값이 없어서 굶는 사람이 없도록, 약값이 없어서 못 사는 사람이 없도록 그 정도였습니다. 서아는 그 이야기를 나중에 비서에게서 들었어요. 그날 저녁 서아는 혼자 계산대 앞에 서서 어머니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바라봤습니다. 봄이 됐어요. 백반집 앞 화분에 새꽃이 피었습니다. 봉순 회장이 시장에서 사온 꽃이었어요. 서아는 그게 봉순 회장이 사온 거라는 걸 알았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봉순 회장도 말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봉순 회장이 주방 입구에 서 있었어요. 앞치마를 들고 있었습니다. 나도 뭐 좀 해도 돼요? 서아가 봉순 회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앞치마를 받아서 봉순 회장에게 둘러줬어요. 봉순 회장은 매듭을 어떻게 묶는지 몰랐습니다. 손이 뒤로 가지 않았어요. 서아가 뒤에서 매듭을 묶어줬습니다. 된장 풀 줄 알아요?
모릅니다. 알려드릴게요. 서아가 냄비 앞에 섰어요. 봉순 회장이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주방은 좁았어요. 어깨가 닿을 만큼이었습니다. 윤재가 일어나서 주방을 들여다봤어요. 엄마, 오늘 할머니도 요리해요? 응, 오늘부터 할머니가 도와주신대. 윤재가 봉순 회장을 봤습니다. 할머니 요리 잘해요? 봉순 회장이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못해. 윤재가 웃었습니다. 서아도 웃음이 나왔어요. 봉순 회장은 웃지 않았지만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주방에서 번졌어요. 골목에는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낡은 간판 아래 화분이 햇빛을 받았어요. 서아의 백반집이라고 적힌 삐뚤빼뚤한 글씨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아침 장사를 준비했어요. 봉순 회장은 더 이상 대저택의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잃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여기 있었습니다. 이 좁은 주방에, 이 작은 골목에, 이 두 사람 옆에. 그게 처음으로 진짜 자리 같았습니다.